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 정밀무기 생산 라인 43%가 하루아침에 마비됐습니다. 긴급히 일본, 독일, 대만을 찾았지만 세 나라 모두 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한국에 미국이 3천억 달러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 한국 정밀 제조의 핵심은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 쇠젓가락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보안회의실에 12명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지하 회의실에는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벽면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 정밀 조준장치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에이지스 구축함 핵심 센서 모듈 납품도 5개월째 멈춘 상태였죠. 미해군 차세대 잠수함에 들어가는 초정밀 냉각 부품은 아예 도면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중국 공급망 차단 직후 미군 전체 정밀무기 생산 라인의 43%가 마비됐습니다. 43%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가진 정밀 무기의 거의 절반이 제 시간에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국방장관 직속 긴급 TF 편성이 결정됐고 18개월이라는 시한이 선고됐습니다. 18개월 안에 대체 정밀 제조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국방차관보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에반스입니다. 국방부 첨단제조기술평가국에서 28년간 정밀무기 부품 조달을 총괄해왔죠. MIT 기계공학 석사 출신이지만 저는 서류보다 현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부품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28년간 그렇게 해왔고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죠. 그날 국방차관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반스 부국장, 당신이 TF를 이끌어 주시오. 전 세계 어디든 가십시오. 예산 제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은 제한합니다. 18개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28년 경력이 가르쳐준 게 있다면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72시간 내에 후보국 리스트를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조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걸린 문제였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 시계가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새벽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추위보다 먼저 느껴졌습니다. 정밀 제조라는 건 단순히 기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0.01mm,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F-35 하나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이 47,000개. 그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28년간 이 분야를 봐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급망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교묘했죠. 최종 제품이 아니라 중간 정밀 가공 단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완성품은 미국이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미세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 정밀 가공업체를 거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싸고 빠르니까, 품질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10년, 15년이 흐르면서 의존도는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파이프라인이 끊겼습니다. 저는 엔진을 걸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유리창의 설인성애가 천천히 녹았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맑아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한은 사실 넉넉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밀 제조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 인력, 인프라, 품질 관리 시스템, 보안 체계까지 전부 검증해야 합니다.
보통이면 3년에서 5년 걸리는 프로세스를 18개월 안에 끝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을 소집했습니다. 미국 본토 대체는 당장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 정밀 가공 인력이 부족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벽면 모니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정밀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 그리고 미국과 안보 동맹 또는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72시간 후 후보국 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1순위 일본, 정밀 제조의 본가, 전후 70년간 쌓아올린 모노즈쿠리 전통. 2순위 독일, 유럽 정밀 기계의 심장, 라인메탈, 지멘스, 보시의 나라. 3순위 대만, 반도체 정밀 공정 세계 1위, TSMC가 증명한 나노급 기술력. 4순위 인도, 인력, 규모와 비용 효율.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파트너. 저는 이 리스트를 팀원들에게 돌리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 중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임스 맥코이, 상원 군사위 파견 보좌관이자 우리 TF에 배정된 정보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학 석사를 마친 인재였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해보게. 리스트에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제가 되물었을 때 제 목소리에 실린 뉘앙스를 제임스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흥미가 아니라 의아함이었죠. 제임스. 한국은 반도체 쪽에서 존재감이 있지. 삼성, SK.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반도체 칩이 아니야. 정밀 기계 가공이고 방산 부품이고 초정밀 열관리 시스템이네. 한국에 그런 역량이 있나? 제 질문에 옆에 앉은 기술 분석관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방산은 K9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초정밀 가공과는 다른 레벨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서 리스트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전후 70년간 정밀 제조를 국가 정체성 수준으로 키워온 나라야. 독일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역사를 가진 정밀 기계의 메카고, 대만은 TSMC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쥐고 있지. 이 나라들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무리가 있네.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 알았죠. 현대차도 미국 도로에서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제조 파트너, 미군 무기 시스템의 핵심을 맡기는 전략적 동맹국?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22회 차지한 나라입니다. 2위인 스위스가 7회입니다. 3배 이상의 격차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계기능올림픽이라 들어보긴 했지만 솔직히 크게 주목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능올림픽이 실전 정밀 제조 역량을 보장하나? 그건 대회고. 우리가 필요한 건 전시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을 정밀하게 찍어낼 수 있는 산업 인프라야.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듯이 기능올림픽 우승이 곧바로 방산 정밀 역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임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봤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좋아, 일정을 잡지. 다음 주 도쿄에서 시작한다. 일본이 기대에 부응하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어. 저는 결정을 내렸고 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국 순회 일정. 1차 일본, 2차 독일, 3차 대만. 한국은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 나라 모두 기대에 못 미치면 그때라도 한국을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적인 동의였죠. 솔직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독일, 대만.
이 세 나라가 전부 탈락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가끔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나리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3월에 도쿄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연분홍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스펙시트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 기술총괄 나카무라 도시이코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신사였죠.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악수를 건네는 손은 따뜻했습니다. 에반스 부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 방위 산업의 모든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나카무라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유학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죠. 차에 오르면서 그가 건넨 서류 바인더의 두께만 보고도 일본이 이번 방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8년 경력이 가르쳐준 건 진짜는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쿄 외곽의 방위장비청 산하 정밀 가공 시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공기 중에 미세한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45%. 정밀 가공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죠. 일본인 기술자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묵묵히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수술실 같았어요. 제가 준비한 테스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밀도 테스트. F-35 조준장치에 들어가는 광학 마운트 부품을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용 오차 0.005mm, 머리카락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부품의 오차는 0.002mm.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했죠. 나카무라가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모노츠쿠리의 힘입니다. 70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이죠.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도만 놓고 보면 일본은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속도 테스트. 동일한 부품 500개를 연속 생산하는 것이었죠. 전시 상황에서는 한 개의 완벽한 부품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정밀도와 속도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팀이 완성한 부품은 47개. 전부 기준 이내의 완벽한 품질이었지만 속도가 문제였죠. 제가 계산한 기준선은 시간당 최소 85개였습니다. 미군의 긴급 조달 요구를 충족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47개. 기준의 55%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 생산 속도를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나카무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안경 너머의 눈이 잠시 옆을 향했죠. 그가 대답하기까지 5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반스 부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밀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본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철학, 하나의 부품에 영혼을 담는다는 장인 정신. 그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철학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시 대량 생산입니다. 완벽한 하나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는 수백 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나카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죠. 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의 강점이 동시에 한계라는 것을. 저는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수작업 전환 테스트였죠. CNC 장비를 의도적으로 멈추고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동일한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전력이 끊기고 장비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비가 멈추자 일본 기술자들의 작업 속도는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반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이었죠. 정밀도도 0.005mm 기준선 바로 턱걸이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카무라는 이 결과를 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반스 부국장님, 우리의 정밀도는 사람과 기계의 합작입니다.
기계 없이 사람만으로는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카무라의 정직함에 존경심을 느꼈죠. 하지만 존경심과 계약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도쿄 시내 호텔 방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타워의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일본의 정밀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유연성에서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정밀도는 기계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 정밀도 합격, 속도 불합격, 수작업 전환 능력 미달. 키보드를 치는 제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죠. 부국장님, 도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정밀도는 완벽했네. 하지만 속도가 우리 기준의 55%밖에 안 돼. 수작업 전환 능력도 부족하고.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네는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독일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쿄 타워의 붉은 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죠. 일본 1순위 탈락.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였죠. 하지만 아직 독일과 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나라까지 탈락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미넨에 도착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미넨에 도착한 건 도쿄를 떠나고 4일 뒤였습니다. 독일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죠. 일본이 절제와 침묵의 나라였다면 독일은 논리와 시스템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모든 프로세스에 번호가 붙어 있었죠. 라인메탈 미넨 정밀가공연구소. 클라우스 베버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았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짧게 깎은 은발, 강철처럼 단단한 악수. 33년간 독일 정밀 기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에반스 부국장,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밀공학이라면 우리가 본가입니다. 클라우스의 자신감은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공장이라기보다 우주선 내부에 가까웠죠. CNC 5축 가공기 8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기계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진동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정전기 방지 코팅이 되어 있었고 천장의 공조 시스템에서는 클래스 100 수준의 청정 공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정밀도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0.001mm. 일본보다도 좋았죠. 속도도 시간당 92개, 기준선 85개를 넘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도쿄에서와 같은 테스트였습니다. CNC 장비를 끄고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동일 부품을 가공하는 것.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죠. 클라우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여기도 같은 문제구나. 장비가 멈췄습니다. 독일 기술자 5명이 수작업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일본 기술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정함을 보여줬죠. 일본 기술자들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반면 독일 기술자들은 아예 리듬을 잡지 못했습니다. CNC 가공기의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진 손이 수동 선반 앞에서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도 0.015mm, 기준선 0.005의 3배나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불합격이었죠. 저는 클라우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반스 부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정밀도는 기계의 정밀도입니다. 사람의 정밀도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기계를 믿었습니다. 기계가 더 정확하고, 더 일관되고,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계 없이는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계가 정밀한 거지, 사람이 정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전쟁터에서 부서집니다. 전력이 끊기고 부품이 망가지고 공장이 폭격당합니다. 그때 남는 건 사람의 손뿐이죠. 일본은 정밀하지만 느렸습니다. 독일은 빠르고 정밀하지만 기계에 의존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기계가 사라졌을 때 사람의 손이 그 정밀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미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알프스 자락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이 독일 탈락. 호텔에서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독일도 안 돼.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예상과 달리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타이베이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임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을 꺼내면 제가 짜증을 낼 거라는 걸. 영리한 청년이었죠. 대만에 걸고 있던 기대는 솔직히 컸습니다. TSMC가 있는 나라, 세계 반도체의 심장,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을 매일 수천만 개의 칩에 적용하는 나라가 대만이었으니까요. 반도체 정밀 공정 기술이 다른 분야로 전이될 수 있다면 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NCSIST,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 대만 방위산업의 핵심 기관이었죠. 연락장교 린다 첸 소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마친 수재로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분석력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정밀 공정시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웨이퍼 가공 정밀도, 패키징 기술, 열관리 시스템,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솔직히 미국보다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린다, 조선 분야의 정밀 가공 시설을 보고 싶습니다. 린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그녀가 대답했죠. 조선 분야는 저희의 주력이 아닙니다. 대만의 조선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대형 방산 장비의 정밀 용접 시설은?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대형 정밀 용접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밀 부품 생산 라인은? 린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반스 부국장님, 대만의 정밀 제조 역량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자동차, 대형 방산 장비에 대한 정밀 제조 인프라는 솔직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반도체에 올인한 나라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과 실망은 동시에 올 수 있는 감정이었죠. 미군이 필요로 하는 건 반도체 칩만이 아니었습니다. F-35의 조준장치, 에이지스-3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 핵잠수함의 냉각장치, 전차의 포신 안정장치, 반도체부터 조선, 자동차, 방산까지 전 산업에 걸친 정밀 가공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3순위 대만 탈락. 타오이안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 위로 파문이 일었죠. 피곤해서 떨리는 건지, 불안해서 떨리는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더군요. 일본, 독일, 대만. 세 나라가 전부 탈락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한 중 이미 5주가 지나 있었죠. 세 나라를 돌면서 얻은 건 3장의 불합격 보고서뿐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왔고 국방차관보의 목소리는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죠. 부국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알면서 왜 묻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 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하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가 전부 탈락한 상황에서 제 자존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말해보게. 한국입니다. 부국장님. 한국을 한번 가보시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안내 방송이 멀리서 들려왔고 활주로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진동처럼 전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인천행 비행기를 잡아.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죠. 쓴맛이 혀를 감쌌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나한테 남은 옵션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출장이었죠. 기대 없이 확인만 하고 오자. 어차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예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부 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죠. 나리타, 미넨, 타오이안 공항을 거쳐왔지만 인천공항의 효율성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까지 17분, 일본에서 45분, 독일에서 38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공항이 잘 되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임스가 서울에서 미리 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일정을 설명했죠. 내일 오전 방산 정밀 가공 시설 방문, 오후 조선소 현장, 모레 배터리 생산 시설. 3일간의 일정입니다. 3일이면 충분하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와 산업시설이 번갈아 나타났죠. 일본의 정갈함이나 독일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빽빽하고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정밀 제조의 나라라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경기도 소재 방산 정밀 가공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일본의 섬세한 미학도, 독일의 위압적 규모도 없었죠.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소박한 간판, 주차장에는 현대 SUV 몇 대가 세워져 있었고, 입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미군 정밀무기 부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방진실을 통과하고 메인 가공 라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의 부재였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2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마치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사 박정호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 짧은 머리, 그리고 작업복 위에 걸친 안전조끼.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아니라 공구를 잡아온 손이었죠. 에반스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바로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군더더기 없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부품, 동일한 기준. F-35 광학 마운트 부품, 허용 오차 0.005mm.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밀도 0.003mm, 속도 시간당 127개. 정밀도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속도는 일본의 2.7배, 독일의 1.4배였습니다. 정밀도와 속도를 동시에 잡은 것은 일본도, 독일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작업 전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CNC 장비 가동 중지를 요청했을 때 박정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일본의 나카무라는 표정이 굳었고 독일의 클라우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술자들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동 전환합니다. 기술자들의 반응이 또 놀라웠습니다. 당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동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CNC 모니터 화면이 꺼지고 30초도 되지 않아 수작업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결과 정밀도 0.008mm, 기준선 0.005에는 못 미쳤지만 일본의 0.005 턱걸이나 독일의 0.01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죠. 시간당 98개, 장비 가동 시의 7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측정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안정했죠.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박정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게 웃지 않는 사람이었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습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계가 하는 건 결국 사람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빠르게 해주는 것이죠. 근본은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8년간 정밀 제조 분야를 봐왔지만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을 말했고
독일은 기계 신뢰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손 자체를 말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게 답을 주고 있었다는 걸. 오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호가 직접 현장을 안내했죠. 가공 라인 한쪽에서 특수합금 부품을 용접하고 있는 젊은 기술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진 마스크 뒤로 보이는 눈은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손의 움직임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유려했습니다. 왼손은 부품을 미세하게 회전시키면서 각도를 잡고, 오른손은 용접 토치를 머리카락 한 올폭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놀림은 미국에서 본 어떤 기술자와도 달랐습니다. 28년간 전 세계 공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기술자를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정밀한 손 제어는 처음이었죠. 저 기술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박정호가 기술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 차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이라고요? 네, 입사한 지 3년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기술자의 손을 봤습니다. 용접 비드가 균일한 두께로 놓이고 있었고 이음새에 기포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수준의 용접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최소 10년, 보통 1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부국장님, 표정이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미국에서는 12년차 시니어 테크니션 등급입니다. 3년차가 어떻게 저 정밀도를 냅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보시죠.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2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이 건조 중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크레인이 38톤짜리 선체 블록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38톤. 중형 전차보다 무거운 철덩어리였죠. 저는 안전 헬멧을 쓰고 블록 접합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38톤짜리 블록이 다른 블록과 결합되는 지점에서 기술자들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두 블록 사이의 접합 오차가 0.5mm 이내였습니다. 38톤짜리 철 구조물의 접합 오차가 머리카락 두께의 5분의 1이라는 뜻이죠. 저는 계측 장비를 빌려서 직접 측정했습니다. 레이저 계측기의 숫자가 0.3, 0.4, 0.5를 가리켰죠. 전부 기준 이내였습니다. 미 해군 조선소에서는 이 수준의 정밀도를 3톤급 블록에서나 겨우 달성합니다. 38톤에서 이 정밀도라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현장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블록 설계 단계부터 접합 포인트를 0.1mm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공할 때 기술자의 손 감각으로 최종 미세 조정을 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기계로 95%까지 맞추고 마지막 5%는 사람 손입니다. 그 5%가 0.5mm와 5mm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8톤짜리 구조물의 최종 정밀도를 사람의 손이 결정한다니. 이건 일본도 독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방문지는 배터리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셀 라인.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냉각 시스템의 미세 유로 가공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사이사이에 냉각수가 흐르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의 폭이 0.03mm, 머리카락의 3분의 1 두께였죠. 이 0.03mm 채널을 금속 표면에 새기는 작업은 레이저 가공으로 하지만 레이저 가공 후 미세벌을 제거하고 유로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공정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확대경을 쓰고 0.03mm 채널 하나하나를 검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세계에서 사람의 손이 최종 품질을 결정하고 있었죠. 방산 공장, 조선소, 배터리 시설. 세 곳을 돌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하지만 최종 정밀도는 항상 사람의 손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손의 정밀도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에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일본보다 빠르고 독일보다 유연하고 대만보다 범위가 넓어.
세 나라가 각각 하나씩만 잘하는 걸 이 나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고 있어. 제임스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비밀이 있다고 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식사? 네. 한국식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밀이 식당에 있다고? 기술의 비밀을 왜 식당에서 알려주겠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는 그냥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식당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녁 7시 서울 시내 한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호 이사, 제임스, 그리고 저. 셋이서 작은 방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수십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두부, 생선구이. 색색이 예쁘게 담긴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젓가락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은색으로 반짝이는 금속 젓가락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해봤습니다. 나무 젓가락이었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금속, 차갑고 가늘고 미끄러운 금속 젓가락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을 집으려 시도했죠. 집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젓가락은 표면 마찰이 있어서 그럭저럭 음식을 잡을 수 있었는데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끄러졌죠. 나물이 젓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계 3세인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쇠젓가락을 써왔겠죠.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거칠은 손이 가느다란 금속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은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죠. 두부처럼 연한 음식부터 미끄러운 젓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집어 올렸습니다. 저는 결국 포크를 요청할까 고민하다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 하나 제대로 집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본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현장에서 물어보신 거 기억하시죠? 3년차 기술자가 어떻게 12년차 수준의 정밀도를 내느냐고. 기억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하셨죠. 박정호가 자신의 젓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이요? 네, 이 쇠젓가락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정밀 제조의 비밀이 젓가락이라고? 28년간 정밀 기술을 연구해온 사람한테 밥 먹는 도구가 비밀이라고? 하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설명을 시작했죠. 이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면 3가지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그가 젓가락으로 작은 콩나물 한 가닥을 정확하게 집어 올렸습니다. 첫째, 압력. 너무 세게 쥐면 음식이 으스러지고 너무 약하면 미끄러집니다. 0.1뉴턴 단위의 미세 압력 조절이 필요합니다. 콩나물을 다른 접시로 옮기면서 이어서 말했죠. 둘째, 각도. 금속 표면은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의 형태와 무게에 따라 젓가락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콩나물은 45도, 두부는 60도, 미끄러운 젓갈은 30도 미만. 그가 이번에는 부드러운 두부를 집어 올렸습니다. 두부가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들려 올라갔죠. 셋째, 속도. 집어 올리는 순간의 가속도까지 제어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들면 관성으로 음식이 날아가고 너무 느리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앞에 놓인 쇠젓가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막대기 2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3가지 변수를 동시에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하루에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65일. 보통 3살부터 시작하죠. 박정호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하루 3번, 1년 365일, 50년이면 54,750번의 정밀 제어 훈련입니다. 압력, 각도, 속도를 동시에 조절하는 연습을 5만 번 넘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3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저는 손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죠. 3년차 기술자가 12년차 수준의 정밀도를 내는 이유가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3년차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은 이미 수만 번의 정밀 제어 훈련을 거친 손입니다.
입사 전부터 이미 50년 가까이 손의 정밀도를 단련해온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조선소에서도, 배터리 라인에서도 같은 손이 일합니다. 산업이 다르고 도구가 달라도 그 손의 근본적인 정밀 제어 능력은 밥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정밀 제조의 비밀을 찾아다녔습니다. 최첨단 장비, 교육 시스템, 품질 관리 매뉴얼, 그런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나라의 정밀 제조 비밀은 공장이 아니라 밥상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젓가락을 씁니다. 하지만 나무 젓가락입니다. 나무는 표면 마찰이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중국은 젓가락이 길고 둥글죠. 집게 방식이라 정밀 제어보다는 힘 제어에 가깝습니다. 그가 다시 쇠젓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금속 젓가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가장 가늘고, 가장 미끄럽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젓가락을 선택한 나라죠.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도구를 쓰는 겁니까? 나무 젓가락이 더 편할 텐데. 박정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부국장님, 그게 핵심입니다. 편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나무 젓가락은 편합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쇠젓가락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매일 극복하면서 손의 정밀도가 단련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실력을 만듭니다. 밥상에서 그렇게 하고 공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을 견딘 문명.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기술로, 시스템으로, 돈으로 불편함을 제거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하지만 도구만큼은 최대한 편하게 만들었죠. 나무 젓가락처럼. 독일은 기계라는 궁극의 편리함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불편한 도구를 선택하고 그 불편함을 수십 년간 견디면서 사람 자체를 정밀 장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반도체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제조의 저변이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였죠. 기능올림픽 22회 우승이 왜 가능했는지, 3년차가 12년차를 능가하는 정밀도를 내는 이유가 뭔지,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배터리에서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전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쇠젓가락. 이 불편하고 차갑고 미끄러운 금속 막대기 2개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 차관보실 연결해 주시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14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키보드를 두드렸죠. 28년 경력 중 가장 긴 보고서였습니다. 일본의 탈락 사유, 독일의 한계, 대만의 범위 부족,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 방산 공장의 0.003mm, 조선소의 38톤 블록 정밀 접합, 배터리 라인의 0.03mm 채널, 3년차가 12년차를 능가하는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쇠젓가락.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유일한 옵션. 국방차관보는 보고서를 읽고 저를 즉시 호출했습니다. 에반스, 이게 사실인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정밀도, 속도, 수작업 전환 능력.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차관보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죠. 좋아. 그러면 필요한 건 계약이야. 예산은 얼마든 승인하겠네. 한국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위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든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죠. 국방부 조달 계약서 초안, 기술 이전 협약 템플릿, 그리고 백지 수표. 대통령 승인을 거친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 예산이었습니다.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420조 원. 이 정도면 어떤 나라든 고개를 숙일 금액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박정우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임스가 옆에 있었죠. 테이블 위에 계약서 서류를 펼쳐놓고 저는 자신감에 차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이사님,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장기 정밀 제조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예산 규모는 최대 3천억 달러까지 승인받았습니다. 한국 측이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한 장, 한 장. 표정 변화가 없었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반스 부국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거절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 숲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계약서의 구조는 조달 계약입니다. 미국이 주문하고 한국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은 하청업체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직접 보셨잖아요. 우리 기술자들의 손이 어떤 수준인지. 3년 차가 미국 12년 차를 능가하는 정밀도, 38톤 블록을 0.5mm 오차로 조립하는 기술, 0.03mm 냉각 채널을 사람 손으로 검수하는 역량.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건 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쇠젓가락으로 단련된 손의 유산입니다. 3천억 달러를 주셔도 이 손을 미국에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러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협력할 의향은 충분합니다. 다만 형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가 계약서를 다시 밀어내며 말했죠. 하청이 아니라 동맹으로 오셔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부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구조여야 합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위험을 나누고 성과도 함께 가져가는 구조. 그래야 이 파트너십이 10년, 20년, 50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금 3천억 달러를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거절의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돈의 형식이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저는 박정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계약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동맹으로. 박정호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모든 문을 열겠습니다. 그 악수를 하는 순간 제 손에서 느껴진 건 박정호의 거친 손바닥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아니라 쇠젓가락을 잡고 용접 토치를 잡고 공구를 잡아온 손. 그 손의 온기가 저에게 전해졌죠. 귀국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바다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기내 조명은 어두웠고 주변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지만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저는 정밀 제조의 비밀이 기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장비, 더 정교한 소프트웨어, 더 높은 예산. 그것이 정밀도의 핵심이라고 확신했죠. 일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무 젓가락처럼 편안한 도구에 익숙해진 손으로 장인 정신을 말했죠. 하지만 그 손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계라는 완벽한 도구에 모든 것을 맡겼죠. 하지만 기계가 멈추자 사람의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도체라는 하나의 분야에 모든 자원을 쏟았죠. 하지만 전쟁은 반도체만으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를 믿기 전에 사람의 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도구를 쥐어주고 매일 3번씩
수십 년간 정밀 제어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손이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조선소에서 블록을 맞추고 배터리 라인에서 미세 채널을 검수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써 내려갔죠. 본관은 한국을 미국의 정밀 제조 분야 Tier-1 전략 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국의 정밀 제조 역량은 장비나 시스템이 아닌 수백 년간 축적된 신체적 정밀 제어 능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구매하거나 기술 이전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없이 미국의 정밀 제조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본 적이 없었죠. 특정 국가 없이는 미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내식 때 건네받은 금속 포크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인은 포크와 나이프를 씁니다. 이미 음식이 잘려 있거나 도구가 알아서 잘라줍니다. 편리하죠.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매끄러운 금속 막대기 2개로 쌀알 하나까지 집어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 도구를 수백 년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편하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그 한마디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견뎠고, 전쟁의 폐허를 견뎠고, IMF를 견뎠고, 지금도 무한 경쟁의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 나라. 그 불편함이 삼성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현대의 조선소를 만들었고, 세계기능올림픽 22회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시작은 밥상 위의 쇠젓가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고 멀리 펜타곤의 오각형 지붕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등받이에 기대면서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편리함을 추구한 문명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했죠. 도구를 발전시키고 기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사람 자체의 정밀함. 편리한 도구에 의존하면서 손의 감각은 무뎌졌고 기계에 기대면서 신체의 정밀도는 퇴화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느린 속도였고 독일의 수작업 불능이었고 미국의 43% 공급망 의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편함을 선택한 문명이었습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도구를 버리지 않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의 손 자체를 정밀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도구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구를 초월하는 세계. 그것이 한국의 정밀 제조가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도, 구축함도, 반도체 칩도 아니었죠. 밥상 위의 쇠젓가락이었습니다. 불편함을 견딘 문명만이 정밀함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28년간 정밀 제조를 연구해온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기계를 찾아다녔지만 정답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도구를 쥐고도 흔들리지 않는 손. 그 손이 만든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잡는 쇠젓가락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